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600억짜리 전투기를 조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러시아 여성 조종사. 조국의 명령 한마디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서 싸울 각오까지 했던 그녀는 단 7일간의 출장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의 배경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설득한 것도 어떤 이념이 작용한 것도 아닌 단 하나의 이유로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녀는 조국이 아닌 대한민국을 선택한 걸까요? 이 영상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세계 질서 속 대한민국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꿨는가, 그 놀라운 기록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뮬러입니다. 독일 공군에서 20년간 복무하며 전투기 정비와 항공 관제 업무를 담당했던 베테랑이죠. 전역 후에는 독일 연방항공청에서 군민항공기술 자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리아 박사님, 한반도에 다녀오세요. 이른 아침 베를린 본청 회의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예상치 못한 명령이었습니다. 동유럽 군사계약 협의차 출장을 다녀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인데 이번엔 훨씬 더 먼 곳이었죠. 한반도 파견이라고요. 저는 상관인 토마스 국장을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북한 공군 파일럿 망명설과 관련된 장비 확인 임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현지에서 브리핑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다른 전문가도 많은데 왜 하필 제가 가야 하는지 반발심이 생겼어요. 20년 군 복무 동안 아시아 지역 파견 경험이 전무했거든요. 게다가 한반도라니, 분단 국가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은 독일 통일 전 동서동만큼이나 민감한 사안이었죠. 거길 왜 제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토마스 국장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마리아, 당신이 가장 적임자입니다. 동독 시절 상황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분단 국가의 미묘함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분단 국가의 미묘함이라는 그 말이 제 가슴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7살이었던 제가 동베를린 아파트 창문에 코를 대고 서독쪽 하늘을 바라보던 그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같은 독일어를 쓰고 같은 핏줄이면서도 콘크리트 장벽 하나로 갈라진 채 살아야 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아마 지금의 한반도에서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마리아야, 저기 너머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단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어린 저에게는 그 언젠가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장벽 너머는 그냥 다른 세상이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른 종족 같았거든요. 똑같은 하늘을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서로 다른 우주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일이 된 후에야 알았어요. 그 벽 너머 아이들도 저와 똑같이 이쪽을 바라보며 궁금해했다는 걸. 같은 동화책을 읽고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걸. 그런데 지금 한반도 앞에 서니 그때의 아픔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38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 하나로 70년 넘게 갈라진 채 살고 있는 사람들. 저희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견뎌온 거잖아요. 목이 메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상처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한국 측의 요청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민감한 사안에는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한 복잡한 절차가 따르거든요. 몇 달씩 걸리는 서류 검토와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협조 요청이었어요. 복잡한 관료주의 없이 바로 전문가를 찾아 연락해왔더군요. 독일의 항공 전문성을 신뢰한다는 의미겠죠. 토마스 국장의 말에 묘한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부담감도 컸고요. 제가 독일을 대표해서 가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퇴근길에 멀리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 하늘이 유난히 회색빛이었어요. 곧 떠날 한국의 하늘은 어떨까 궁금해졌습니다. 분단된 땅 위의 하늘이라고 해서 다를 게 있을까요? 그날 밤 짐을 싸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6.25 전쟁, 분단, 급속한 경제 성장 정도. 하지만 그들이 저를 신뢰해서 초청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뭔가 특별한 나라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행기표를 보니 도착지가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공항 이름이었지만 묘하게 설레더군요. 명령보다 먼저 신뢰를 준 나라라는 생각에 친근감이 들었거든요. 독일에서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언제였나 돌이켜봐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공기의 차이였어요. 독일의 건조한 공기와 달리 촉촉하면서도 어딘가 활기찬 에너지가 감돌았습니다. 13시간 비행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묘하게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공항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우선 공항 자체의 규모에 압도당했거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도 큰 편인데 여기는 그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었어요. 천장이 높고 개방적인 구조여서 답답함보다는 웅장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질서정연함이었어요. 수많은 승객들이 오가는데도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안내판들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외국인인 저도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독일에서도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녀봤지만 아시아는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군사 관련 업무를 위해 온 거라 더욱 긴장됐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제 서류를 확인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더군요. 독일에서는 보안 업무라고 하면 딱딱하고 차가운 분위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비즈니스 방문이시군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에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단순한 업무 처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환대였어요. 독일 공항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인사였거든요. 심사를 마치고 입국장으로 나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첫인상이구나.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한 그 균형감이 벌써부터 궁금증을 자아냈어요. 공항 로비에서 저를 마중 나온 분을 만났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소속 박준호 부장이었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마리아 밀러 박사님이시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독일에서라면 바로 일정 확인부터 했을 텐데 말이죠. 호텔에서 휴식 먼저 취하시고 내일 오전에 공항 시설을 둘러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쉬라고요. 세계 각국을 다녀봤지만 이런 배려는 처음이었습니다. 업무 효율보다 사람을 먼저 챙기는 문화라니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독일에서는 시간이 곧 비용이고 모든 일정이 분 단위로 짜여 있거든요. 아, 그리고 혹시 드실 만한 음식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알레르기나 종교적인 이유로 못 드시는 게 있으시면 미리 알려주세요. 이 정도면 거의 가족을 맞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군사 관련 업무차 온 외국인 전문가를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다니.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공무 출장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준호 부장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마리아 박사님을 모신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자문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독일의 통일 경험과 분단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거든요. 그제서야 한국이 저를 초청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기술적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분단을 경험하고 통일을 이룬 독일 사람으로서의 관점을 원했던 거죠. 절차가 사람을 위로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보안과 배려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식 행정을 처음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룬 놀라운 발전의 비결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나와 서울 거리를 걸으며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살고 있다는 대도시인데도 다양한 장소의 질서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사람들의 무언의 규칙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에 서서 왼쪽을 비워두는 것, 지하철이 도착하기 전에 양쪽으로 나뉘어 서는 것,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따르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도 질서의식이 강하다고 자부했는데 여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군사적 명령에 의한 질서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낸 질서였거든요. 전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있어도
아주 작은 목소리로만 하더군요. 이어폰 없이 음악을 듣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침묵이 제가 어린 시절 동베를린에서 경험했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독 시절의 침묵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감시당할까봐, 잘못 말했다가 신고당할까봐 하는 억압적인 침묵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나오는 침착함이었어요. 이런 걸 평화라고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도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건널목 발밑에 신호등과 같은 색깔의 불빛이 들어와 사람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한 배려는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그리고 새벽 5시쯤이라 길에 차가 거의 없었는데도 사람들이 빨간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이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독일에서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만 그건 벌금이 무서워서거든요. 여기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질서 자체를 존중하는 문화였어요. 박준호 부장과 함께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질서의식이 뛰어나네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지키는 것 같아요. 박준호 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긴 지혜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시민의식을 키워온 한국인들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시내를 지나며 본 또 다른 광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건물들이 높고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도 어딘가 조화로웠어요. 무질서한 개발이 아니라 나름의 계획과 철학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닌 문화구나. 시민 스스로가 통제하는 도시. 이런 걸 보면 한국이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룬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인천공항 항공정비 시설을 둘러본 후 박준호 부장이 점심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공항 근처 한 식당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김치와 매운 음식 정도만 알고 있던 터라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놀란 건 공항 식당의 규모였습니다. 독일의 일반적인 레스토랑보다 훨씬 크고 활기찼거든요.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로 가득했는데 모두들 편안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웨이터가 물을 가져다 주면서 미소 지었어요. 독일에서는 물도 유료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무료로 주더군요. 작은 차이지만 손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준호 부장이 주문을 하는데 메뉴판을 보니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한글로 된 요리 이름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뭐가 좋을까요? 매운 건 괜찮으시죠? 아니요. 매운 건 잘 못 먹어요. 그럼 불고기 정식으로 할까요? 외국분들이 좋아하세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박준호 부장이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 음식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눠 먹는 게 특징이에요. 반찬들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하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각자 주문한 음식을 개별적으로 먹는 게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가 주문한 불고기 외에도 작은 접시들이 테이블을 가득 메웠어요. 하나, 둘, 셋. 세어보니 총 13개의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다 뭐예요? 반찬이요. 김치, 나물, 젓갈류. 다양하게 준비된 거예요. 다 같이 드시면 됩니다. 박준호 부장이 젓가락 사용법도 알려줬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세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순간 정말 놀라웠습니다. 각각의 반찬이 서로 다른 맛이었는데 조화롭게 어울렸어요. 단맛, 신맛, 짠맛, 심지어 약간의 매운맛까지.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 김치라는 게 정말 독특하네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김치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에요. 계절마다 다르게 담그기도 하고요. 한 입씩 먹을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미각의 모험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반찬을 박준호 부장과 함께 나눠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각자의 접시에서 음식을 덜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또 받고 이런 식으로 식사한 경험이 없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친밀감의 표현이에요. 가족이나 친한 사이에서만 하는 거죠.
박준호 부장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인 저를 이렇게 대해준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환대였거든요. 식사를 마치며 생각했어요. 한 접시가 아닌 함께 먹는 공간. 이게 바로 한국 음식의 철학이구나. 13개 접시가 전달하는 공존의 정서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박준호 부장과 정비팀 직원들이 회식을 제안했습니다. 독일에서 동료들과 맥주 한잔하는 건 익숙했지만 한국의 술자리는 어떨지 궁금했어요. 소주 드실 수 있으세요? 소주가 뭐죠? 한국 전통 술이에요. 도수가 보드카보다는 낮고요. 독일 공군 시절 러시아 동료들과 보드카를 마셔본 경험이 있어서 걱정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술은 또 다를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공항 근처 삼겹살집에서 만난 정비팀은 5명이었습니다. 모두 20년 이상 항공 정비 분야에서 일한 베테랑들이었죠. 김영수 팀장을 비롯해 이철민, 박상훈, 정우진, 최강호까지 테이블에 앉자마자 소주병이 등장했습니다. 작은 초록색 병인데 생긴 건 단순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 작은 병이 한국인들의 정서를 담고 있다는 걸 곧 알게 됐습니다. 김영수 팀장이 소주를 따라주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은 사람이 술을 따라줘요. 그리고 받을 때는 두 손으로 받는 게 예의고요. 이런 세세한 예절이 있다니. 독일에서는 각자 알아서 마시는 게 보통인데 여기서는 서로 챙겨주는 문화였습니다. 첫 잔을 마셔보니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보드카처럼 목을 타는 느낌이 아니라 깔끔하고 시원했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마시기 쉽네요. 그게 소주의 매력이에요. 독하지 않으면서도 기분은 좋아지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몇 잔 마시니 몸이 따뜻해지면서 마음도 편해졌어요. 하지만 취한다는 느낌보다는 사람들과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철민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마리아 박사님, 독일 공군에서는 어떤 비행기를 정비하셨어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주력이었죠. F4 팬텀도 몇 년간 담당했고요. 우와, 팬텀이요? 저희도 F4 정비했었는데 정말 까다로운 기체죠.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니 공통점이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항공기 정비사들은 세계 어디나 비슷한 고민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박상훈 선임이 소주를 다시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혹시 독일에서도 동료들과 이렇게 술 마시며 이야기해요? 물론이죠. 하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각자 맥주 주문해서 개별적으로 마시거든요. 이렇게 한 병을 나눠 마시지는 않아요. 한국에서는 같은 병에서 나온 술을 마시면 정이 든다고 해요. 정우진 주임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실제로 같은 소주병에서 따른 술을 마시니 뭔가 연결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더욱 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존댓말로 조심스럽게 대화하던 분들이 점점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최강호 기사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나라 어때요? 독일하고 많이 다르죠? 정말 많이 다르네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사람들이 따뜻한 것 같아요. 독일 사람들은 차갑다고 들었는데 박사님은 전혀 그렇지 않네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소주 덕분인지 서로에 대한 편견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신기한 술이네. 취하게 만들지 않고 가까워지게 만드는 술.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연료보다 가벼운 이 술이 한국인들의 정서적 무장해제 도구였구나 싶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맥주를 마셔도 각자의 영역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깊이 나누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소주 몇 잔에 서로의 진솔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호텔방에 도착해서도 그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마음을 열 수 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소주라는 작은 매개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 시내로 나갔습니다. 어제 저녁 소주 때문에 머리가 조금 아팠지만 한국의 도시 모습을 제대로 보고 싶었거든요. 명동 거리를 걸으며 놀란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일의 도시들보다 인구 밀도가 훨씬 높은데도 큰 혼란이 없었어요. 그런데 길 한복판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하나가 넘어져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더군요.
독일에서라면 누군가 일으켜 세웠을 텐데 말이죠. 역시 개인주의가 강한가? 하고 생각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킥보드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킥보드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뭔가 확인하더니 킥보드를 점검하고 다시 제자리에 배치했어요. 신기해서 그 직원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앱으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시민들이 넘어진 킥보드를 발견하면 신고해 주거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일으켜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관심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이런 신고가 들어와요. 많게는 수십 건도 들어와요. 대부분 10분 안에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시스템이구나 싶었습니다. 개인이 직접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통해 전문가가 처리하는 방식,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었어요. 오후에는 홍대 근처를 둘러봤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좀 어수선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질서정연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는데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었어요. 독일도 깨끗한 편이지만 여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카페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거리가 정말 깨끗하네요. 청소를 자주 하나요? 청소도 하지만 시민들이 쓰레기를 잘 안 버려요. 버려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요. 창밖을 다시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휴지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더군요. 저녁 때 지하철역에서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는데 전동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계단 앞에서 망설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젊은 남성 2명이 다가가서 휠체어를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하시자 그냥 웃으며 지나가더군요. 독일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주긴 하지만 대부분 요청을 받은 후에 하거든요. 여기서는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도움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산부나 노인분이 타시면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는 게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혀 있었어요. 이 나라는 시민과 시스템이 협동한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개인의 선의와 체계적인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24시간 운영한다고 해서 독일의 가솔린 스탠드 편의점 같은 걸 상상했는데 완전히 달랐어요. 작은 공간에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음식, 생활용품, 심지어 택배 서비스까지 하나의 작은 백화점 같았어요. 계산할 때 점원이 비닐봉지가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유료라고 하더군요. 독일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있지만 여기서는 시민들이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에코백을 가져온 손님들이 많았고 없는 사람들도 유료 봉지를 당연하다는 듯이 구매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치 대신 즉시 정비가 일상화된 시스템 문화, 무언의 구조 속에서도 오류를 복구하는 실시간 대응, 이런 것들이 한국이 짧은 시간에 선진국이 된 비결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세워진 도시지만 쓰러지지 않는 질서,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체류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박준호 부장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 회의실에서 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마리아 박사님, 혹시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 생각은 없으신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내일 오후 비행기로 독일에 돌아갈 예정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한국항공우주산업 김철수 상무가 자료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국제협력 자문위원직을 신설했습니다. 박사님의 전문성과 경험이 꼭 필요한 자리예요. 자료를 보니 정말 구체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급여 조건도 독일보다 나쁘지 않았고 주거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제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전문성만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박사님이 독일 통일 과정을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분단 국가에서 평화를 위한 기술 발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이죠. 김철수 상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까지 고려해서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민간항공 분야의 국제협력 업무가 주가 될 겁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의 항공안전협력체계 구축이요. 이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독일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토마스 국장이었습니다. 마리아, 어떻게 지내고 있나? 독일로 돌아올 준비는 됐지? 네, 내일 출발 예정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 무기 시스템 전환 프로그램 책임자 자리를 제안받았어. 승진도 함께 말이야.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중요한 제안을 받은 거죠. 그것도 제가 항상 꿈꿔왔던 고위직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국 측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중요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고민이 되네요. 박준호 부장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고민되실 겁니다. 본국에서의 승진 기회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김철수 상무의 다음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단순히 기술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위한 기술이 무엇인지 아는 분을 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한 주간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명령보다 신뢰를 먼저 준 사람들, 기술보다 가치관을 본 조직 문화.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내일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독일에서의 안정적인 미래와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 사이에서 고민했거든요. 하지만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김철수 상무의 말이었습니다. 전투보다 더 고귀한 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질서. 한국에서 본 것은 바로 그런 질서였어요. 무력이 아닌 신뢰로 만들어진 사회 시스템. 기술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 쓰이는 곳. 새벽 5시까지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실력보다 가치관을 본 한국의 인재 초청 방식이 제 마음을 움직인 거죠.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독일행 비행기 탑승 30분 전이었거든요. 공항 출발 라운지에서 박준호 부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사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독일에서의 미래도 확실하고. 그때 라운지 창문으로 보이는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러 항공기들이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활주로는 이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착륙을 위한 곳이기도 하다는 것을. 박준호 부장님, 네, 제가 한국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박준호 부장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정말인가요? 독일의 제안을 포기하시는 건가요? 네. 비행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20년간 쌓여왔던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전투기 정비사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기술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 연락드려야겠네요. 휴대폰으로 토마스 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토마스 국장님, 죄송하지만 한국에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마리아, 정신이 있나?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 것 같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단 국가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질문에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일이요. 기술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물론 불안하기도 했지만 이게 제가 진짜 원했던 삶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박준호 부장이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후회할 수도 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일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항공 감독관이 아닌 시민 기술 관리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독일 공군에서 배운 기술을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 쓰는 길을 선택한 거죠. 활주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륙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착륙하고 머무르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준 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이었고 기술이 진짜 쓰여야 할 곳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독일 하늘을 떠나 한국 하늘 아래 새로운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분열된 명령이 아닌 통합된 신념을 가지고 말이죠. 이륙하지 않은 결심.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었다고 지금도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